유비. 삼국지 속에서 그의 이름은 천하통일의 꿈과 함께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곁에는 제갈량과 방통 같은 걸출한 책사들이 있었고 장비 관우를 비롯한 명장들 또한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천하의 패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운명이 그를 막은 걸까요? 아니면 유비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유비와 폐업의 꿈 삼국지라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유비입니다. 조조가 명문가 출신으로 기반을 다졌고 손권이 동호라는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유비는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권력도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한나라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다시 질서로 이끌겠다는 웅대한 이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비는 오랜 세월을 유랑하며 세력을 일으켰고 마침내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걸출한 책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유비가 천하를 호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내 천하를 통일하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유비를 백성을 위하는 어진 군주로 칭송하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인의 늘을 내세워 민심을 얻었을 뿐 실제로는 정치적 술수에 능한 인물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유비가 천하의 패자가 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는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비 스스로의 전략적 실책이 그의 꿈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유비를 떠올릴 때 흔히 그려지는 모습은 검소하고 서민적인 군주의 이미지 그리고 인의를 앞세운 정치가의 얼굴입니다. 조조가 간웅이라 불린 반면 유비는 정의와 도덕을 중시한 군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는 천하를 얻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했고 때로는 땅을 빼앗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비의 인애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세력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가면에 불과했을까요? 더구나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천재 책사가 곁에 있었음에도 왜 유비는 끝내 조조와 손권을 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출신 배경, 성격, 전략적 선택,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무명의 인물에서 족한의 황제로 올라섰다가 다시 미완의 폐업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운명에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실력의 한계였을까요? 유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과 권력의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전략, 그리고 한계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우리는 그가 삼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천하의 폐업을 완성하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결국 그의 삶과 선택을 다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갈량과 방통을 만나기 전에 유비, 그가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나? 삼국지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 하나인 유비. 하지만 그가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걸출한 책사를 얻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기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처럼 명문가에서 태어나 권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것도 아니었고 손권처럼 아버지와 형이 다져놓은 강동의 토대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발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처지였죠.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천하를 향한 야망을 키워갈 수 있었을까요? 유비는 자신을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실상은 평민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도 재산도 후원 세력도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리더십과 인간적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 탁월해 곧바로 관우와 장비라는 걸출한 인물과 의형제를 맺을 수 있었죠. 이 두 사람은 이후 유비의 평생을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비는 초기 내내 정착할 기반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동탁에게 붙었다가 원소를 따르기도 하고 공손찬과 손잡기도 했습니다. 여포를 의지했을 때는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기도 했죠. 한때는 현령으로 임명되었으나 금세 해임되었고 원소 휘하에서는 전혀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없고 성도 잃어버리며 늘 떠도는 신세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끈기와
인간적인 신뢰였습니다. 조조가 권력과 책략으로 사람을 모으고 손권이 강동이라는 안정된 터전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면 유비는 자신의 성품과 명망으로 인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패배하고 군사를 잃어도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도 곧바로 신뢰를 얻었고 형주에 들어갔을 때도 유표와 장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비가 여러 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원술이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원소의 우유부단함을 간파했으며 조조 휘하에서도 스스로의 길이 다름을 깨닫고 결국 떠났습니다. 기반은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인의와 덕망을 바탕으로 사람을 끌어모아도 군사적 기반과 전략적 구심점이 없는 한 폐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유비 곁에는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뛰어난 무장이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전략을 세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뛰어난 책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형주에서 제갈량을 만난 순간 유비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큰 뜻만 품은 떠돌이에 불과했으나 제갈량을 얻으면서 비로소 천하를 향한 전략적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제갈량이 곁에 있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유비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갈량을 만나다 한 사람에게 걸었던 너무 큰 희망, 삼국지 역사 속에는 유비의 끈기와 안목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초가집을 찾아가 제갈량을 모셔온 이야기죠. 당시 유비는 강한 군대도 안정된 영토도 없었고 조조와 손권에 비하면 힘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와룡오리이라 불리던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략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우와 장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3번이나 몸소 제갈량을 찾아가 진심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감동하여 그의 곁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유비는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닐까요? 출사한 제갈량은 곧바로 자신의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롱중대체입니다. 이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뉘었죠. 1단계, 형주를 차지해 근거지를 만들 것. 2단계, 익주로 진출해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 3단계, 동호와 연합해 때를 기다렸다가 북벌로 한시를 부흥시킬 것. 이론만 보면 완벽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비의 세력은 미약했고 조조는 이미 북방을 장악하며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손권 역시 강동에서 해군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유비에게 남은 것은 충성스러운 소수의 장수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책사가 곁에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모든 계획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갈량 자신이 직접 전장을 지휘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건 결국 다른 장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초기의 유비 세력은 인내와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기에 제갈량의 구상은 당장 현실로 옮기기엔 너무 먼 이야기였던 것이죠. 적벽대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갈량의 동남풍 이야기로 그를 신화화하지만 실제 승리의 핵심은 손권 진영의 주의였습니다. 제갈량은 동호와의 동맹을 이끌고 일부 계책을 보탰을 뿐 직접 승리를 만든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손권이었고 유비는 형주의 일부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유비가 제갈량에게 기대한 것만큼 곧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제갈량의 전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조조처럼 순간의 기회를 날카롭게 잡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약소 세력일 땐 이 신중함이 도움이 되었지만 익주를 손에 넣은 이후에도 속도전에서 뒤처지면서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제갈량도 실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주를 관우에게 맡긴 결정이었죠. 관우는 무예에 뛰어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외교 감각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형주를 잃으면서 롱중대책의 핵심 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만약 다른 대안을 마련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유비가 제갈량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비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고 제갈량은 그에게 있어 가장 뛰어난 희망이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지략만으로는 혼란한 천하의 판세를
단기간에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훗날 방통이라는 또 다른 걸출한 책사가 등장했을 때 유비는 비로소 균형 잡힌 전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치밀함과 방통의 과감함이 함께했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통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유비는 그 기회를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방통,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다 유비의 생애를 돌아보면 제갈량이 와룡이라 불리며 장기 전략에 능한 천재 군사였다면 방통은 봉추홍라 불린 또 다른 걸출한 책사였습니다. 그는 과감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절하여 유비가 천하를 다투는 길에서 중요한 한 축을 잃게 되었죠. 만약 방통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면 삼국의 판세는 달라졌을까요? 유비가 중원의 패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방통은 제갈량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에 걸출한 지략가였습니다. 인재감별의 대가였던 사마휘는 제갈량을 와룡, 방통을 봉추라 평가하며 두 사람을 쌍벽으로 꼽았죠. 그러나 제갈량이 일찍부터 유비의 곁에서 중용된 것과 달리 방통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손권을 섬겼지만 성격이 직설적이고 아부를 못하는 탓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갈량의 추천으로 유비를 만나 본격적으로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방통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제갈량과 극명히 달랐습니다. 제갈량이 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데 능했다면 방통은 단호하고 과감한 계책으로 판세를 바꾸려 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컸지만 성공하면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개규주가 계책입니다. 이는 유비가 익주를 빠르게 차지하게 만든 결정적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익주는 유장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비는 길을 빌려 서천을 친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을 뿐 점령할 벅에리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은 이를 과감히 뒤집었습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익주를 빼앗아 유비의 근거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방통은 익주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원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계책은 적중했고 유비는 서천을 손에 넣으며 조조 손권과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익주 공략이 끝나기도 전 방통은 낙성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가였다면 방통은 빠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단형 책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인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유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만약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더 오래 곁에 있었다면 유비는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영토를 넓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갈량과 방통이 서로 보완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길과 빠른 승부가 조화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통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짐은 제갈량 혼자 짊어져야 했고 유비는 점차 신중함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통의 죽음은 단순한 인재의 부재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붕괴였습니다. 유비는 빠른 돌파구를 마련해줄 인물을 잃었고 그 빈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천하쟁패의 길은 더욱 험난해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쉬움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익주익이 점령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폐업을 이루기엔 부족했다. 수년간 유랑하며 뚜렷한 근거지를 갖지 못했던 유비는 마침내 익주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익주는 넓고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한 땅일 뿐 아니라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형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비는 떠돌이 군웅에서 벗어나 조조와 손권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도약하게 되었죠. 하지만 익주를 차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유비의 대업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익주는 본래 한나라 종실 출신인 유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하고 무능했지만 풍족한 자원과 천혜의 요새 같은 지형을 지닌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동쪽에는 형주가 방패처럼 가로막고 북쪽에는 진령산맥이 중원을 차단하며 남쪽은 험준한 산악지대가 둘러싸고 있어 방어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갈량과 방통이 공통으로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안정된 근거지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익주를 손에 넣어야 했던 것이죠. 처음 유비는
유장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익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장의 무능을 확인한 방통은 반개규주 반커외주의 계책을 제시합니다. 즉,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과감한 전략이었죠. 위험 부담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유비는 성공적으로 익주를 빼앗아 유장을 항복시키고 서천 전체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한 것과 폐업을 이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익주는 비옥했지만 군사력이 빈약했습니다. 병사들은 대규모 전투 경험이 부족했고 백성들 또한 유비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장의 통치에 익숙했고 외부 세력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외부의 위협도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북쪽의 조조는 압도적인 병력과 기반을 갖춘 채 북방을 장악하고 있었고 동쪽의 손권은 연합군이자 잠재적 적수라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설령 익주를 확보했더라도 유비가 곧장 폐업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익주를 차지한 뒤에 유비가 무엇보다 먼저 내부를 다지고 군사력을 양성했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형주를 관우에게 맡기고 본인은 익주에 전념했지만 그 결과 세력이 분산되었고 형주가 결국 손권에게 넘어가면서 익주는 고립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지형이 험하고 방어가 유리하다 해도 외부로 뻗어나갈 발판을 잃어버린 익주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유장의 구신들이 새 정권에 쉽게 복종하지 않았고 새 행정체계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사이 조조는 북방을 더욱 공고히 다졌고 손권 역시 형주를 노리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익주를 차지한 것은 유비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그것만으론 천하통일의 토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익주를 완전히 다진 뒤에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혹은 신속하게 형주와 중원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익주 점령은 분명 유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더 큰 도약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익주를 확보한 직후 내부를 공고히 하고 형주를 지켜냈다면 삼국의 판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았고 유비의 다음 결정적 실수, 형주의 상실은 그의 대업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의 형주를 잃다. 유비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유비가 익주를 손에 넣으면서 드디어 넓고 비옥한 땅과 견고한 방어 거점을 확보했지만 진정으로 조조와 손권과 겨룰 수 있으려면 또 하나의 핵심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형주였습니다. 형주는 익주와 중원을 연결하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고 남중국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면 유비는 중원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잃는 순간 익주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이 형주를 동호 손권에게 빼앗기면서 가장 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손권과의 동맹 덕분에 유비는 비교적 쉽게 형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본래 유비의 것이 아니었고 동호가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손권은 형주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버린 적이 없었고 유비 역시 이를 알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주 전체를 관우에게 맡겼지만 전략적 설계나 외교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관우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자존심과 외교적 무능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손권을 가볍게 여기고 조조와도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번성 양양 전투에서 위나라 영토를 독단적으로 공격한 것은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고 형주를 노리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권은 오래전부터 형주를 노려왔고 관우의 무모한 행동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조조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형주를 전격 공격했고 관우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로가 되어 참수되었고 형주는 완전히 동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형주의 상실은 단순히 땅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익주의 고립을 의미했고 촉한 전체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형주 덕분에 익주가 안전할 수 있었지만 형주가 사라지자 유비는 더 이상 중원으로 진출할 통로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우의 죽음은 유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형제로 맺어온 관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성적 전략 대신 분노에 휘둘려 동호를 상대로 무리한 복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유비가 형주를 잃지 않았다면 삼국의 구도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형주를 지렛대로 삼아 조조와 손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큰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순간부터 촉한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형주를 잃은 사건이야말로 유비가 걸어간 몰락의 길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벌 촉한 몰락을 부른 결정적 패착 형주를 잃은 것은 단순히 영토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유비가 평생의 의형제였던 관우를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유비에게 있어 정신적 충격이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는 늘 의형제의 의리를 최우선으로 여겼기에 관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비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유비는 형주를 잃은 뒤 익주를 굳건히 다지고 병력을 재정비하며 장기전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즉시 동호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손권은 더 이상 잠재적 동맹이 아닌 배신자이자 관우를 죽인 원수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유비는 곧 대규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규모는 무려 7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유비가 일생 동안 벌인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와는 달리 이번 원정에는 철저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장의 조건을 무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호는 강력한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강과 호수 지형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면 촉한의 군대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이미 확인했던 사실임에도 유비는 분노에 눈이 멀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셈이었습니다. 또한 유비는 군을 진군시키면서 하오정, 이링, 한자 전통표기라는 평야지대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열려 있어 방어에 취약한 지역이었고 동호의 명장 육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 대신 시간을 끌며 기다렸고 마침내 불리한 지형을 이용해 화공을 감행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자 촉군의 거대한 진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수만 병력이 불 속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유비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패배는 군사적 손실을 넘어 촉한의 명운을 뒤흔드는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유비 자신도 더 이상 회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백제성으로 물러났고 이듬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호정벌은 유비의 복수심이 불러온 최대의 패착이자 촉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감정을 억누르고 익주를 지키며 힘을 축적했다면 촉한은 더 오랫동안 삼국의 균형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우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모한 전쟁을 선택한 순간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갈량이 북벌을 통해 유비의 유지를 잇고자 했지만 이미 촉한은 그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유비가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난 뒤 촉한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호정에서의 패배로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관우와 장비마저 잃었으며 결정적으로 형주도 상실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갈량은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아 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고 천하 통일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략을 다 쏟아부어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촉한은 더 이상 장기전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인재면에서 보면 관우, 장비, 황충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유비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남은 장수인 위연이나 마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력 또한 익주는 풍요롭다 해도 중원을 장악한 위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북벌을 감행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군량 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갈량 앞에는 강적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세우는 이 노련한 전략가는 결코 제갈량의 도전에 쉽게 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5차례에 걸쳐 북벌을 단행했으나 단 한 번도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매번 소소한 승리는 있었지만 전세를 바꿀 정도의 돌파구는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실패는 첫 번째 북벌이었습니다. 그는 마속에게 가정을 맡겼지만 경험 부족으로 마속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결국 나제정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제갈량은 군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수했지만 그로 인해 첫 번째 북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사마이는 철저한 수성 전략을 펼쳤습니다. 직접 맞붙기보다 촉군을 지치게 만들었고 제갈량은 몇몇 성을 점령하더라도 식량이 바닥나면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위나라는 버티기만 해도 결국 유리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갈아 넣은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 최후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없는 촉한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불과 30여 년 만에 위나라의 손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갈량은 분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남긴 꿈은 너무도 크고 촉한이 가진 힘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만약 형주를 잃지 않았다면, 만약 동호와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제갈량이라 해도 작고 고립된 촉한의 현실은 끝내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유비는 끝내 실패했는가? 유비는 한때 땅 한 평조차 없는 떠돌이에서 출발해 마침내 익주를 손에 넣은 군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곁에는 제갈량과 방통 같은 걸출한 책사, 관우, 장비, 조운 같은 명장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천하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야심찬 군주의 마지막을 알림과 동시에 왜 유비가 실패했는가라는 물음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것이 과연 능력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시대가 그를 외면했을까? 냉정히 말해 유비는 출발선부터 경쟁자들보다 훨씬 불리했습니다. 조조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손권은 부친과 형이 물려준 강동이라는 안정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군대도 없었고 오직 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과 외교술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촉한이라는 독자적 왕조를 세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를 다진 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재 등용과 전략의 실패였습니다. 유비는 인심을 얻는 데 뛰어났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형주를 관우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방어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형주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중원으로 나아갈 발판 자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분노에 휩싸여 오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이는 촉한의 국력을 소모시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만약 더 인내심 있게 힘을 비축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비 곁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것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방통은 익주 공략 도중 요절했고 관우와 장비가 연이어 전사하면서 촉한의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유비마저 세상을 떠나자 모든 부담은 제갈량에게 넘어갔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해도 작은 나라 하나만으로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력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익주는 풍요롭다 해도 중원의 광활한 토지와 인구를 가진 위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경제적 기반이 약하며 군대 훈련 수준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형주를 유지했더라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잃은 순간 촉한은 고립되어 더 이상 확장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무능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운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정치를 하고 인심을 얻는 능력에서는 그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불굴의 의지 역시 당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통찰과 전략 면에서는 조조나 손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빛나는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결국 그 실수들이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비록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유비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시작했지만 끈질긴 노력과 의리로 왕조를 세운 인물, 무엇보다 의를 삶의 중심에 둔 군주로서의 모습은 삼국지에서 가장 인상 깊은 상징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과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 능력만으로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시대의 흐름, 운,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선택, 그것들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유비의 삶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